이 중에 더 그세요. 장모님, 이 집에 쓸모 있으세요? 평생 모은 돈으로 딸 가족집 대출 보증 섰던 장모. 명절 저녁 사위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자동이체 중단, 경매, 그리고 낙찰. 조용한 복수 끝에 남은 건 장모의 집, 그리고 무릎 꿇은 사위. 퇴직금으로 딸 가족집 지켰던 장모. 사위의 한마디에 상처받아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평 아파트 거실에는 명절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정희는 오후 2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7살 지우가 부엌 문턱에 매달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손주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 돼. 그녀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30년 넘게 급식실에서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 딸 부부의 아파트 대출 보증을 섰던 것도 이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자동이체되는 대출금도 손주들 학원비 40만 원도 모두 이 손이 벌어낸 돈이었습니다. 오후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위 장현수는 양복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 소연은 아이들 반찬을 덜어주느라 분주했습니다. 정희는 문가 쪽 접이식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그 자리였습니다. 식구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가장 작고 불편한 자리를 골랐습니다. 현수가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잔에 술을 따르며 정혜 쪽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먹어. 정희는 갈비찜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현수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를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정희가 물잔을 들려는 순간 현수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이 집에서 쓸모 있으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수야, 소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현수는 웃었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그치. 장모니?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5분 위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42분이었습니다. 초침이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각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을 집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에게만 신경 썼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얼굴을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에 빗물이 반짝였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쓸모.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급식실에서 수천 명을 먹여 살렸던 사람에게 평생 모은 돈으로 딸 가족의 집을 지켜준 사람에게 손주 둘을 키우느라 자기 노후를 포기한 사람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재우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벌써 가세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면 되는데.
소연이 안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편해. 잘 자거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어깨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말 대신 서류로. 그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출 보증 철회 방법, 자동이체 중단 절차, 내용 증명 작성법. 새벽 2시까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메모장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자동이체 중단하려고요. 어느 건가요? 전부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나가는 대출금, 40만 원씩 나가는 학원비. 정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내용 증명 용지를 받아 정성스럽게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신인 장현수, 이소연, 발신인 이정희. 본인은 2023년 3월 체결된 아파트 대출 보증 및 제반 금융 지원을 본일 2025년 4월 14일부로 철회합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썼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 달걀, 우유, 식빵을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70만 원이 통장에 남습니다. 40만 원도 남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녀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가 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소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왜 자동이체를 끊으신 거예요? 이유는 내 남편이 알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쓸모 있는 사람한테 도움받으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현수는 퇴근 후 우편함을 열다가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발신 일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정희, 장모가 왜 등기를? 봉투를 뜯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보증 철회, 지원 중단, 본일부로 효력 발생.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뭐야, 이거? 그날 밤 통장을 확인한 소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대출금 자동이체가 안 됐어요. 뭐? 현수가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면엔 이체 실패 출금 계좌 해지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장모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명절날 저녁 술 취해 던진 말 한마디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설마 그 농담 때문에 그 정도로 삐질 사람이 아닌데. 무슨 농담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다시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장모님, 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갑자기 자동이체를 끊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신용 떨어진다고요. 신용은 이미 식탁에서 떨어졌어요. 예, 쓸모없는 사람이 낸 돈도 쓸모없을 것 같아서요. 정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진짜 농담이었어요.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술 마시면 진심이 나오죠. 장모님, 제발 오해 풀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됐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노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건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깟 70만 원 끊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300만 원, 대출 원리금 14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6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자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젠장. 그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는 500만 원. 이미 400만 원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다른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한도 300만 원. 사용액 270만 원. 세 번째 카드. 연체 중. 현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사채 이자 명세서였습니다. 월 이자 80만 원. 원금은 1,500만 원. 그는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소연이가 알면 안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출금 연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1차 연체료 발생 예정. 현수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소연에게 들키지 않으려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오빠,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대출금 입금하래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현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 이틀 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 사채 이자로 나갔습니다. 독촉 전화가 무서웠습니다. 2주일 후 은행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소연 씨 댁 맞으시죠? 대출 연체건으로 나왔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수가 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2개월째 연체입니다. 다음 달까지 입금 안 되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예요? 연체가 왜 이렇게 쌓여요? 미안해. 회사에서 일이 꼬여가지고. 거짓말 마요. 월급은 다 어디 갔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우릴 포기하셨어.
다시 빌어봤자 소용없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집 경매 넘어가면 우린 어디 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우가 엄마 치마를 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소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 어둠 속에 잠긴 주차장. 그는 캔을 구겼습니다. 70만 원, 고작 70만 원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장모가 매달 보내준 그 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사채 원금 상환 독촉 3일 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 현수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내역서 채권자 이정희.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집 법적으론 내가 주인이네. 그녀는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상담받았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명함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매 진행 시 근저당권자 우선 변제 낙찰 참여 가능. 정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소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우리 집 경매 넘어간대요. 엄마, 제발요. 그녀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은 끝까지 쓸모 있어야지. 찻잔을 비우고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 습한 공기가 아파트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퇴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퇴근할 회사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는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장 대리, 이게 뭡니까? 뭔데요?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입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300만 원 넘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사표 쓰세요. 조용히 처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에게도 친구에게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 PC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이 울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정희는 차를 마시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수 오빠가 도박을 했대요. 빚이 있대요.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요. 너희 집 가봐야겠다. 엄마,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8천만 원.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합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거실엔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독촉장, 연체 통지서, 내용 증명. 정희는 하나씩 집어 읽었습니다. 대출 연체액 400만 원, 신용카드 연체 200만 원, 사채 원금 1,500만 원, 이자 300만 원, 도박빚 5천만 원. 합치면 7,400만 원이네.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은행에서 이번 달 안에 돈 안 들어오면 경매 넘긴대요. 현수는 방에 있어요. 정희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일어나세요. 현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현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대로 얘기해봐요. 빚이 왜 이렇게 됐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식이었어요.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서 잃었어요. 1,000만 원. 그걸 메우려고 대출받았고 또 잃었어요. 도박은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온라인 카지노. 거기서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말이 끊겼습니다. 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는요? 잘렸어요. 법인카드 쓴 거 들켰어요. 소연이는 알아요? 아니요. 오늘 처음 말했어요. 거실에서 소연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딸을 위해서라도,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와주면 이 사람은 또 같은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중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구멍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장모님,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절날 저녁 쓸모 있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남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수 씨, 네. 네. 사람이 말로 한 잘못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장모님, 그게 무슨... 이 집, 제 이름으로 근저당 잡혀 있는 거 알죠?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경매 넘어가면 제가 우선권자래요. 장모님, 설마... 전 이 집 지킬 거예요.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소연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해요? 너랑 애들은 내가 데려갈게. 근데 현수 씨는 안 돼. 엄마, 소연아, 정희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돈 갚아줘도 저 사람 안 변해. 중독이야, 중독. 병원 가야 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참아야 돼. 내 인생은 어쩔 건데? 애들은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우와 동생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이리 와. 정희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자. 너희 짐 싸.
지금요? 응. 지금. 정희는 아이들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 인형, 학용품. 소연도 따라 들어와 짐을 쌌습니다. 현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안 가요? 아빠는 할 일이 있대. 언제 와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의 집 작은 방에 손주 둘이 잠들었습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소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보는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이혼 준비해. 변호사 선임하고 집은요? 경매 넘어가면 내가 낙찰받을 거야.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지. 경매 공고가 나간 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화곡동 아파트 매물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감정가 3억 원, 최저 입찰가 2억 4천만 원. 입찰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정희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자 우선 변제 대상이시니까 낙찰받으시면 채권 회수하시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10% 준비하시고 당일 오시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사위분은 연락 없으세요? 끊었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복도 끝에서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딸이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다 끝났어. 현수 오빠가 어제 문자 보냈어요.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래? 만나자고요. 할 말이 있대요. 만날 필요 없어. 그래도 소연아, 정희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또 흔들려. 안 돼.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현수는 원룸 반지하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장모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는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지난 석 달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집, 가족.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지친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핸드폰을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장현수 씨,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넣으세요. 안 그러면 협박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수는 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가족이 있는 정희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층 어딘가에 딸과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10번쯤 반복한 끝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전송 완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누구 찾으세요? 아닙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었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열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는 법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입찰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들, 부동산 중개업자들, 그리고 저 멀리 정의가 보였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 옆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입찰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현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입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의도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녀 앞을 막았습니다. 장모님, 비키세요. 제발 들어만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물러났습니다. 정의는 현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현수 씨, 사람이 말로 한 잘못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압니다. 압니다. 장모님.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아요. 그렇게 빌면 제가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전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대신 기회는 줬죠. 매달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전 그 돈으로 당신 인생 버틸 시간을 샀어요.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뭐 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회사 돈 쓰고, 그러고도 제게 쓸모 없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이제 누가 쓸모 없는지 알겠어요? 정의는 돌아섰습니다. 현수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집이라도 다시 제발. 손 떼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정의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따라갔습니다. 현수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다. 그날 저녁 정의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낙찰되셨어요? 응, 얼마예요? 2억 5천. 제일 낮게 썼어. 소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수 오빠는 법원에 왔었어요? 왔더라. 뭐라고 했어요? 정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별말 없었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 살아요? 그 집. 할머니 집 됐으니까 우리가 살지. 아빠는요? 정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아빠 길 찾아야 돼. 우리랑은 다른 길. 소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너도, 애들도, 엄마도 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 고마워요. 뭐가? 당연한 건데. 그날 밤 정의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놓았습니다. 소유자 이정희. 그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오래 모은 돈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킨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화곡동 아파트 10층 거실 창문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는 새로 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지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 한 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집 앞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다시 웃어요. 정희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낙찰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고 짐을 옮겼습니다. 소연과 손주 둘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은 아이들 방이 되었고 안방은 소연이 썼습니다. 정희는 거실 확장 공간에 침대를 들였습니다. 엄마가 안방 쓰세요. 소연이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긴 내가 편해. 아침에 뜨는 거 보기 좋잖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실 창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6개월 휴직 후 돌아간 자리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양육권 포기, 모두 정희의 변호사가 작성한 대로였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응. 깔끔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탈 없어.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돌아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뉴스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TV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직 회사원 장현수 씨,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2년간 총 8천만 원 상당의 정희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 거실에서 TV를 끄려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엄마, 보지 마세요. 괜찮아. 정희는 손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슬퍼. 아니요. 그냥 허무해요. 그럴 수 있지. 제가 바보 같죠? 그 사람 그렇게 믿었는데.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면 믿게 돼. 넌 잘못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막아도 소용없어. 스스로 깨달아야 돼.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에 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독후감 대회 금상. 정희는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와, 우리 지우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글 진짜 잘 썼대요. 뭐에 대해 썼는데? 할머니요. 할머니가 우리 지켜준 이야기요. 정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많이. 지우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습니다. 정희는 상장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 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무지개, 꽃, 집, 사람들. 모두 밝은 색깔이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았습니다. 어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절날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식탁 끝 접이식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쓸모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쓸모 있네 나.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후 정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정희 고객님, 잔액 확인하시겠어요? 네. 적금 만기 포함해서 총 4,200만 원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아파트 낙찰에 썼지만 적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자동이체하지 않은 돈이 쌓였습니다. 이 돈으로 적금 하나 더 들까 해요. 좋으시죠? 노후 준비는 일찍 하실수록 좋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지갑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캐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샀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만든 된장찌개, 소연이 부친 계란말이, 손주들이 씻어온 상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건배. 지우가 우유컵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컵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식사 후 소연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그 돈 다 쓰신 거요. 엄마,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정희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이게 진짜 쓸모 있는 거야. 엄마, 너랑 애들 지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잠들었고 소연도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 대신 서류로. 그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용히 참는 사람이 끝엔 웃는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2년 후 봄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소연은 교감 승진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빠다.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지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야윈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는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저 사람은 이제 우리랑 다른 길 가는 사람이야. 왜요? 사람은 각자 자기 길을 가야 돼. 아빠는 아빠 길 찾아야 하고, 우린 우리 길 가야 하고. 아빠 안 불쌍해요? 정희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불쌍하지. 근데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 현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요. 그래, 가자. 손주들과 손을 잡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뭐 해? 김치찌개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간을 보았습니다. 맛있네. 우리 딸 요리 실력 늘었다. 엄마한테 배웠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 소리,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 손주들의 밝은 표정. 이것이 그녀가 지킨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손주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집, 다시 웃어요. 정희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다시 웃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쓸모지. 내가 지킨 이 집, 내가 지킨 이 사람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환했습니다. 정희는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줄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들과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진짜 쓸모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길을 손주들과 손을 잡고